미국에서 연중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마이애미인데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미국의 축구팀인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가 되었고,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까지 영입하면서 마이애미는 이제 따뜻한 날씨와 해변이 아닌 전 세계에서 축구로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베컴, 메시, 날씨, 그리고 해변으로 유명한 이 마이애미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이애미는 분명 미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쓰는 도시라는 점인데요. 마이애미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마이애미는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먼저 들리고요. 차에 타서 라디오를 틀어도 스페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고 심지어 택시를 타더라도 마이애미 사람들은 영어로 먼저 물어보지 않고 스페인어로 말을 거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다양한 인종이 사는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이애미에서는 왜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이애미 인구 중 무려 약 58%가 해외 출생이고, 마이애미 주민들 중 약 74%가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 출신인 히스패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애미 주민들의 약 66%가 집에서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왜 마이애미에서는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렸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이애미에 이렇게 히스패닉이 많아지게 된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짝 과거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마이애미시가 속한 플로리다주는 1819년 미국에 양도되는 날까지 오랜 기간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식민지였다고 해서 이때부터 히스패닉 인구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양도 당시 마이애미는 일부 상인들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변방 마을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80년대 후반 히스패닉 인구의 플로리다를 향한 본격적인 이민 행렬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마이애미에 안착한 이민자들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인들이었습니다. 과거 두 나라 모두 스페인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였는데요. 이 당시부터 두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이 마이애미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 마이애미였냐?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영상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바와 마이애미는 정말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손쉽게 마이애미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건 푸에르토리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쿠바만큼 가깝진 않지만 부담 없이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은 두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마이애미로 손쉽게 넘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통치국인 스페인이 싫어도 아무 나라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분명 더 잘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는 걸 텐데 잘못 넘어갔다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그 국가의 경제적인 기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또한 미국은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엄청난 속도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마이애미는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담배,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들이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산업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마이애미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지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에게 이 마이애미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 넘어가는 이들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의 국민들은 스페인의 눈을 피해 아주 조금씩 마이애미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898년 드디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이 마이애미로 대거 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바로 쿠바의 독립을 두고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쟁은 크게 쿠바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과 이를 억제하려는 스페인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이 전쟁은 쿠바뿐만 아니라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벌어지는 등 두 나라 간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죠. 하지만 당시 스페인의 해군은 기술과 전술에서 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미국의 현대적인 전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인의 전함들은 더 오래되었다 보니 전투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이 전쟁은 전쟁 발발 후 단 4개월 만에 미국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쿠바는 스페인의 패배로 인해 기다리던 독립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전쟁 승리로 기뻐하는 건
비단 쿠바 국민뿐만이 아니었어요. 푸에르토리코의 국민들도 덩달아 기뻐했는데요. 바로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스페인군이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나라는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갈 때 남 눈치 보며 갈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나라로부터 마이애미로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의 경우 쿠바보다는 미국으로의 이동이 더 자유로웠는데요. 그 이유가 푸에르토리코는 쿠바처럼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치령으로 남게 되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말 그대로 미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 국민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본토,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 마이애미로의 조건 없는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마이애미를 향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의 이동은 마이애미 지역 내에서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이애미 내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마이애미는 이제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큰 특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 더 넓게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의 문화적,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히스패닉 계열의 이민자들을 마이애미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정착하고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지역에 나와 같은 국가 혹은 같은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유럽의 독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간다고 가정해보면요. 만약 그 지역에 한국인, 심지어 동양인조차 한 명도 없고 온통 푸른 눈에 독일 사람만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나중이라면 모를까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반면 그 지역에 이미 먼저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앞선 사례보다 한국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지역에서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듯 해당 지역에 유사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점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애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생활해온 히스패닉 계열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다른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마이애미를 최우선 선택지에 두도록 만들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잘 자리 잡은 히스패닉 인구 기반은 마이애미의 폭발적인 히스패닉 이민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마이애미에서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그러던 1959년 이민자들이 꾸준히가 아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쿠바 혁명입니다. 쿠바 혁명은 쿠바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프란시오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가가 대부분의 산업을 통제하게 되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데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나라의 주요 산업이나 기업들 그리고 토지까지도 정부의 소유로 국유화하게 되거든요. 국가가 직접 기업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사회주의가 들어섬과 동시에 개인과 기업들이 잘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와 일구던 논밭까지 모두 다 정부에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자신의 모든 재산이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쿠바인들이 카스트로의 사회주의로부터 도망칠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앞선 사례들에서 보았듯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바로 마이애미인데요. 당시 쿠바인들의 이민 행렬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는 무려 약 30만 명에 달하는 쿠바인들이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주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10년인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이와 비슷한 약 27만 명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엄청난 숫자죠. 20년 동안 거의 60만 명에 달하는 쿠바 국민들이 이곳 마이애미로 넘어온 셈인데요. 그리고 이 20년간의 이주가 이전에 있었던 쿠바인들의 이주와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바로 중산층, 전문직, 기업인과 같이 쿠바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계층이었다는 건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국가로부터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거나 전문적인 역량이 국가로부터 억압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즉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쿠바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은 사실 미국에 있어 전혀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하고 육성하기도 힘든 고급 인재들이 그것도 수십만 명씩 제발로 들어온 셈이니까요.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미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꽉 붙잡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먼저 미국은 1966년 쿠바 조정법을 제정해서 망명한 쿠바인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이 법은 망명한 쿠바인들이 미국에서 1년을 살면 곧바로 영주권을 주는 법이에요. 쿠바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건데요. 요즘같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미국이 쿠바인들 수용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죠. 미국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쿠바 망명자들의 미국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했고요. 망명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까지도 미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진심을 알아채서일까요? 수많은 쿠바 망명자 중에 다시 쿠바로 돌아가는 이들이 극히 적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들은 쿠바의 국민이 아닌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쿠바인들이 미국 마이애미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80년대 초 아직 넘어오지 못한 쿠바인들까지 싹 다 마이애미로 넘어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980년에 일어난 마리엘 보트 리프트입니다. 이 사건은 쿠바의 마리엘 항구에서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이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 페루의 하바나 대사관에 쿠바인들이 몰려들어 망명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몰려든 쿠바인들만 해도 무려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쿠바인들이 이렇게 망명 신청을 하며 몰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바로 1980년대 초 쿠바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로 인한 쿠바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은 어떻게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 쿠바 정부를 이끌던 카스트로가 전혀 의외의 정책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마리엘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국을 허용한다는 거였어요. 자국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막지 않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당시 카스트로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반대자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내부의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쿠바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물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외로 향하게 함으로써 내부적인 긴장과 불만을 완화하고자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에 어떤 거든지 간에 카스트로 정부의 이러한 발표 이후 수많은 쿠바인들이 마리엘 항구로 몰려들었고요.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으로의 이주가 허용된 6개월 동안 쿠바를 떠난 쿠바인들의 수만 자그마치 12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쿠바에서 한번 왔다 하면 10만 명 밑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듯 엄청난 수의 쿠바인들이 입국한 결과 1980년대 말까지 마이애미의 인구 중 무려 26%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그중 대부분이 쿠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쿠바인들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마이애미로 입국한 히스패닉 망명자들은 꼭 쿠바인들에 국한된 건 아니었어요. 마이애미 내에서의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하고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서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니카라과 국민들의 경우 당시 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에 벌어지는 내전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이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했을 정도죠. 게다가 빨리 끝날 것 같던 내전이 점점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자 이제는 니카라과의 경제마저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니카라과 국민들은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니카라과 국민들의 망명이 이번에도 미국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들 또한 앞서 살펴본 쿠바인들처럼 니카라과의 고위층과 숙련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즉 이들은 망명과 동시에 미국 경제 발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살펴본 니카라과 말고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와 같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 또한 오랜 내전과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이들 국민들 또한 내전을 피해 미국 마이애미로의 망명을 시도하면서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카르텔로부터 도망친 콜롬비아인, 안정적인 경제를 원한 아르헨티나인 등 수많은 라틴 이민자들이 미국 마이애미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까지 중앙 및 남미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의 수만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히스패닉이 미국 마이애미로 넘어왔고 또한 그들은 미국 땅에서 그들의 언어였던 스페인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마이애미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히스패닉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도시 마이애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이애미의 순수 미국인이 아닌 히스패닉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왜 그렇게 마이애미에서 스페인어만 들렸던 건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물론 오늘 살펴본 내용들 말고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은 그 많은 이민자들을 전부 수용했고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마이애미를 보면 그 엄청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이애미가 히스패닉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